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곳을 탐험하며 인간관계의 복잡한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 속에서 혹은 바로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서 그 그림자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는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이 지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단어를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와 혼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내면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여정입니다. 나르시시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죠. 여기에 더해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특권의식,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라고 믿는 과대성, 그리고 오만함이 뒤따릅니다. 이들은 아주 작은 실망이나 거절조차 견디지 못하며 그 감정은 종종 통제 불가능한 분노로 폭발합니다.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병적으로 시기하는 것도 이들의 주요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만하고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은 사실 깊고 어두운 불안감과 열등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보며 말합니다. 그는 정말 매력적이야. 자신감이 넘치고 성공했고 똑똑해. 물론 이러한 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나르시시스트인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그 모든 것이 깨지기 쉬운 내면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인가에 있습니다. 마치 팔이 부러졌을 때 우리는 깁스를 합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연약한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과대성과 특권의식은 바로 이 깁스와 같습니다. 내면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안하기에 그들은 나는 최고야,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해, 와 같은 단단한 갑옷을 둘러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줄을 서야 하지? 나는 특별하니까 모두 비켜서야 해. 어째서 내가 VIP가 아니란 말인가? 이 모든 행동은 연약한 자아를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신의 자존감에 작은 균열이라도 일으키는 사건, 예를 들어 이별 통보나 사업의 실패, 혹은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의 등장은 이 단단한 깁스를 깨뜨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그 순간 보호막을 잃은 연약한 내면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들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비이성적인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과시적 나르시시즘입니다. 이들은 나의 화려한 성에 온 걸 환영해. 나처럼 위대한 사람과 친구가 된 걸 영광으로 알아야 해. 라고 말하는 듯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성공을 노골적으로 과시하죠. 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악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기애가 강한 수준을 넘어 타인을 착취하고 조종하며 악의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언뜻 사이코패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잠시 후에 설명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형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일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나르시시스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피해자인 척 행동합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나에게 공평한 적이 없었어. 그가 성공한 건 단지 부자 아빠를 뒀기 때문이야. 나도 그런 지원만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잘했을 텐데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며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보일 때도 많은 치료사들조차 초기에 오진을 하기도 합니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봐 라고 외친다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은 왜 나의 위대함을 몰라주는 거지? 라며 한탄합니다. 그들의 과대성은 피해자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 또는 고귀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코끼리를 구하고 세상을 구원하며 모든 약자를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자선 활동과 이타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동기는 오직 타인의 인정과 찬사를 받기 위함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코끼리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문이 닫힌 뒤에서는 자신의 가족이나 직원들을 끔찍하게 학대합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만 작동하는 연극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일부 비영리 단체나 사회운동 분야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안타까운 이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나 사명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선한 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즘 성향과 정신의학에서 진단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어떤 성향이 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그 성향으로 인해 당사자가 주관적인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잠을 못 자고 슬픔에 잠기는 것처럼 말이죠. 둘째,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한 CEO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지만 스스로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사회적, 직업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런 성향이 사업을 이끄는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우리는 그를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신의학적으로 성격장애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인구의 30%에 이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반면 실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는 비율은 1에서 5%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이코패스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동기가 불안감이었다면 사이코패스는 그 정반대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극도로 강하며 양심의 가책이라는 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최고의 외과 의사나 CEO 혹은 극도의 위험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청부살인업자와 같이 냉혹함이 요구되는 범죄에도 최적화되어 있죠. 뇌스캔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사이코패스의 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었을 때 수치심이나 약간의 후회를 보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이코패스에게 타인의 고통은 단지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시오패스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혼용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둘을 구분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성이 강하다면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학대나 극심한 빈곤,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자라며 형성된 성격이라는 것이죠. 사이코패스가 냉정하고 계산적인 반면 소시오패스는 훨씬 충동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술집에서 시비가 붙으면 주먹부터 날리는 쪽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죠. 대신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인생을 파괴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차이점은 규칙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애초에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와 같은 사회적 규칙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괴리가 더 큰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미소 뒤에 깊은 불안을 숨긴 사람, 완벽한 이타주의자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폭군으로 군림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런 감정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이들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자신과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종종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깊은 덫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학대와 다정함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말합니다. 좋은 날들이 간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라고 합리화하며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생존을 위해 학대하는 부모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그 고통스러운 연결을 끊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진정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가?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치유의 길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는 관계 속에서 생겨났기에 치유 또한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지지해주는 공동체의 힘은 그 어떤 치료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고 진정으로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